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정치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국가와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또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야 주요 정당은 집안 싸움 하나 정리하지 못하고 선장과 조타수를 모두 잃은 채 표류하는 난파선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책임지고 국민을 이끄는 리더가 되겠다고 합니다. 공멸이나 하지 말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2,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한 코로나 상황 알아보고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정도를 목표 시점으로 정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만 논의하고 있어서 우리가 멈춰야 비로소 바이러스도 멈춥니다. 수도권 4단계, 그다음에 비수도권 3단계인 거리두기가 곧 끝나는데 아무래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확산세가 여전히 잡히지 않으면서 정부가 이번 주말 종료되는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내일 발표합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아 보이죠. 신규 확진자 수 다시 2,000명대로 폭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2,152명입니다. 지난주 역대 최다 기록이었던 2,222명을 기록한 이후 8일 만에 또다시 2,000명대 벽이 무너진 겁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지역 발생 가운데는 서울이 570명, 경기 641명 등 수도권에서만 1,36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750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여전히 전국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4차 대유행 확산세가 광복절 이후에 거세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현실화된 셈인데요. 문제는 이 확산세 더 가팔라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주간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확진자 하루 평균 1,721.1명입니다. 이는 직전주 1,694.4명보다 27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하루 확진자가 함께 늘어나면서 사실상 확산세가 증가한 건데요. 여름 휴가철에 겹친 광복절 연휴로 대규모 인구 이동에 지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 그리고 그 안을 파고드는 전염성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방역 당국도 정점을 예상하지 못하는 악재가 겹친 상황이라서 이번 주는 물론이고요. 다음 주의 상황도 전망이 어둡습니다. 관련해 전문가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점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델타가 올라가니까 답이 없죠. 이번 주에 한 2,500 정도 찍는다고 보면 그 다음 주에 3,000 이렇게 최근에 그 재생산 지수,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거리두기의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해보면 결국 8월 말쯤에는 3,000명에 다가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상태에서 이 접촉량의 조절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의 코로나 전파가 억제가 안 되면 8월이 지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4,000명, 6,000명 뭐 이렇게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확진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거리두기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뚜렷하게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정작 문제는 방역 전략상 거리두기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기는 더 곤란하다는 점이겠죠. 백신을 제외하면 거리두기 이외의 방역 대응은 지금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와 5인,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다시 연장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하지만 내일 발표 예정인 거리두기 조정안에 추가 방역 조치가 또 포함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직계 가족의 사적 모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등의 추가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4단계 효과가 무색한 만큼 추가적인 방역으로 마지막 고비를 조일 것인지 아니면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명절인 추석 연휴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만큼 거리두기 연장 기간이 기존 2주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어제 거리두기 관련 전문가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지금 분위기로는 2주 안에 확산세가 잡힐 상황이 아니라면서 그동안 2주 단위로 단계를 연장해왔는데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그 전까지 연장한다면 4주가 될 것 같다라고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거리두기를 2주 또는 최장 4주로 재연장하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다소 숨통을 틔워주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방역당국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일부 수칙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관련 질의에 세부 내용에 대해 확정 전에 알리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KBS의 보도에 따르면 중수본이 거리두기 3, 4단계에서 결혼식장 입장 인원이 49명으로 제한될 것과 관련해 인원 제한을 완화하기는 어렵다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로 예비 부부들의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네,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는요, 결송합니다라는 표현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시국에 결혼해서 죄송하다라는 의미로 축복을 기대하기보다는 눈치를 봐야 하는 예비 부부들의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신조어인데요. 정부는 당초 친족 49명의 조건을 붙였지만 반발이 터져나오자 친족에 관계없이 49명이 참여할 수 있다고 수칙을 변경했습니다. 그럼에도 양가 친척들만 불러도 49명은 넘는다. 사실상 친족 결혼식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는 불만과 콘서트나 종교시설 등과 비교를 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전국 예비 신랑 신부들 3,000명 규모가 모인 전국 신혼부부 연합회는 오늘부터 닷새간 서울시청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관계자들 목소리 들어보시죠. 결혼식과 관련된 방역 지침은 형평성 측면에서 이전에 비해서 나아진 바가 전혀 없어요. 저희가 직접 움직여야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이 문제의 본질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생각해요. 일부 언론에서 예식장과 예비부부의 싸움으로 되게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는데 이거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 및 결혼식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을과 을인 예식장과 예비 부부가 불가피한 분쟁을 겪고 있고 예식장도 솔직히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49인 식대만 받게 되면 예식장이 피해를 보고 예비 부부는 초대조차 하지 못하는 200명에서 300명 식대를 그대로 내게 되면은 당장 1,000만 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도 물론 있고요. 그렇죠. 저희는 예비 부부와 예식장 모두 보호받기를 바라고 있기에 그냥 정부의 상식적인 정책을 바라고 있을 뿐이에요. 내일 정부가 이제 새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최고 단계 하고 있지만 별로 우리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렇게 최고 수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일부라도 좀 완화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방역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지 좀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의학적으로만 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 상황 같은 걸 고려해서 그 결정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였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굵고 짧게 이거는 이제 허언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기에서 뭐 더 그 의학적으로 봐서 방역을 그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할 방법도 별로 없는 게 사실이에요. 뭐 지금보다 더 나간다고 하면 뭐 전면 통행 금지 정도인데 그렇게 한 뭐 2, 3주 한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잡힐 것이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외국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델타 변이도 있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그 백신하고 뭐 치료제 이제 등장 뭐 이런 것들에 기대하는 것이 어떤가. 근데 그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어차피 이런 상황이 그 어떤 조치로서 금방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백신은 꾸준히 그 맞춰가면서 그다음에 치료제 등장 이런 거에 기대를 하자면 결국 약간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완화된 방향으로 길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10부제로 진행 중인 50대 미만 연령층의 초기 예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예약률은 60%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0시 기준 18에서 49세 연령층의 사전 예약률은 59.3%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방역당국은 10부제 기간 동안 줄곧 매일 60% 정도의 예약률을 보인 50대 미만 장년층에 대해서 그리 저조한 접종 예약률은 아니라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리기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방역당국은 18에서 49세 가운데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 필수 요원 등 다른 대상자로 분류되어서 얀센 등을 접종받은 이들도 있는 만큼 이 최종 예약과 접종률은 충분히 70%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3040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허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잔여 백신 예약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17일 SNS 당일 예약과 이 의료기관 예비 명단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접종한 사람 총 11,600여 명으로 이 중 3040이 전체 85.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비교적 젊은 세대가 스마트폰 등을 통한 SNS 접근성이 높고 이미 예방접종을 진행 중인 50대와 달리 3040 세대는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본인 차례까지 시간이 더 남았기 때문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3040의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열기가 예상보다 뜨겁지만요. 아직 국민의 21%가량만 2차 접종을 완료한 만큼 문 대통령이 언급한 10월 국민 70% 2차 접종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전문가 일각에서는 70% 접종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 델타 변이로 기존의 상황과는 너무 달라진 거죠. JTBC는 국제학술지 랜싯에 실린 연구 결과를 근거로 집단 면역을 얻기 위해선 114%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인구의 100% 이상이 백신을 맞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도 집단 면역을 얻을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청와대도 이제는 집단 면역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도 아직까지는 목표 접종률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일단 청와대는 집단 면역, 이 단어가 현재 델타 변이 유행 상황에 맞물려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지금은 70%가 될지 90%가 될지 이 집단 면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정부의 11월 70% 접종에서 10월 70% 접종으로 목표를 앞당기면서 또 목표가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도 2주간의 면역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10월 70% 접종이나 11월 초 집단 면역이나 비슷한 말이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표현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백신 접종을 최대한 했을 때 또 최대한의 목표가 어디까지인지도 사실 불분명하고 그렇게 했을 때 집단 면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지는 아무도 경험을 못했거든요. 70% 정도 접종률을 생각을 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같이 좀 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오면 접종률을 더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85%, 90%까지 높여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청와대는 모더나사의 백신 수급 불안에도 10월 전 국민 70% 백신 2차 접종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더나도 이제 최선 다하기로 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게 또 정부 설명이고 또 다른 또 백신들이 충분히 오기 때문에 모더나가 수급 차질이 빚더라도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모더나가 주말까지 문서로 공급 계획을 확답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당국에 따르면요, 미국과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통보받는 시기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어서 통보가 되면 현황을 정리해 빠르면 일요일, 늦어도 월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 약속한 넉넉한 백신이 공급될지 또 공급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가 집단 면역 이런 단어를 아예 쓰지를 않는 걸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물론 이제 뭐 청와대에 또 나름의 고민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굳이 그런 말을 안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11월 집단 면역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되면 좀 정상화될 수 있겠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겠다. 마스크도 벗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그리고 델타 변이 플러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전파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신은 인구가 900만인데 접종률도 70%고 지금 3차 접종 부스터샷까지 맞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하루에 확진자가 8,000명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요. 네. 인구는 우리보다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확진자는 4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집단 면역이라는 얘기 자체가 지금 더 강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의미하게 됐다는 측면이 들고요. 좀 안타까운 일이고 빨리 어떻게 좋은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좀 막막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이건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짐승이나 이런 일을 하지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어요. 악마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정 체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시민이고요. 저 정치 안 해요. 그냥 취업하는 거예요. 왜 정치 권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진해서 일단 내놔라고. 녹음 파일 전체를 오늘 오후 6시까지 공개하십시오.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이렇게 물러설 거면 앞으로 녹취록이니 뭐 이런 이야기 정말 듣기 싫으니까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주장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런 공방과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는 그런 계기로. 여야 할 것 없이 집안 싸움이 계속 격화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후보 간 흠집내기에서 시작한 상호 비방전이 정책 대결로 옮겨가는가 싶더니 어느새 이전 투구 상황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익 논란으로 촉발된 보훈 인사 공방이 친일 프레임으로 불붙으면서 극심한 마타도어 난타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대선 경선 토론회를 둘러싼 내홍이 절충한 합의로 가까스로 봉합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녹취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또다시 격렬한 집안 싸움에 휘말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 저것 정리 이 얘기를 두고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국민의힘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17일 밤 녹취록을 공개하자 원전지사는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 양심과 기억을 걸겠다며 전체 녹음 파일을 공개하라고 맞섰죠. 여기에 하태경 후보가 원 후보의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당내 주자들이 잇따라 참전하면서 파장이 더 커졌는데요. 이 공방의 여지는 오늘 최고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곧 정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 대표는 저와 통화한 녹음 파일 전체를 오늘 오후 6시까지 공개하십시오.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오늘도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대표님 오늘 백브리프 없으신 거 없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녹취 관련 문제는 전혀 논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표께서 SNS상에 올리신 게시물이 대표님의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생략했군요. 네, 맞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어제 오후 6시까지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 이런 원 후보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 참석해서도 모두 발언을 생략한 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이른바 정리 발언 논란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 17일에도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러면서 이례적으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통화 내용을 둔 이 진실 공방이 격화되면서 당내 우려가 커지자 대응을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원 후보는 어제 이 대표가 자신의 통화 녹취록 전체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 대표가 사실상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원 후보는 어제 저녁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국 이준석 대표는 전화통화 녹음 파일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이지만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원 후보는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공정 경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반드시 실천에 옮기길 바란다며 이 자신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공정 경선 없이는 정권 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원 후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진실 공방을 계속하는 게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원래의 음성 파일을 그대로 공개해서 진실 공방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고 싶었는데요. 네네.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준석 대표의 주장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근데 아무도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네. 처음에는 간곡히 설득하다가 그것을 우리 이준석 대표든지 경준이가 듣지도 않고 거꾸로 계속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니까 제가 사실은 결단을 내려서 네. 온몸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제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원 후보는 이 대표가 경선을 공정하지 않게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데 대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본인이 나서서 몸을 던져서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 후보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당대표와 대화 내용을 놓고 진실 공방을 하게 된 건 윤석열 편들기도 아니고 원희룡 홍보도 아닌 우리의 경선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서 공정 경선에 대한 본인의 진심과 당대표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깨닫게 하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중권 전 교수는 원 후보의 녹취 파일 전체 공개 요구를 거부한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제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녹음 파일을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 대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게 대표다운 행동,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면서 진짜 승리는 상대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까지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추가로 올린 게시글을 통해서 이 대표가 사실상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한 원 후보를 언급하면서 대표의 자리에 있어서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그렇게 몰아붙일 일은 아닌 듯하다면서 족함을 아시고 이제 그만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조국 흑서의 저자이자 민변 출신인 권경희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권 변호사는 어제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의 의미를 잘못 읽었다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이 아니고 윤석열 총장은 안철수가 아니라고도 했는데요. 이어 권 변호사는 국민의힘 입당 후에도 윤석열 후보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의 지지는 국민의힘 지지 그 자체가 아니다. 그의 철학과 비전 다 눈 감고 정권 교체만은 반드시 하겠다는 강한 열망이라며 이준석 대표가 보궐선거 승리 공식을 대입하고 싶었다면 김종인 대표처럼 움직였어야 한다. 홍준표 후보나 김진태 등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당을 참신하고 젊은 정당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을 먼저 하고 윤 후보가 밖에서 세력을 모을 수 있도록 느긋하게 기다렸어야 한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그간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온건한 이미지로 이 대표에게도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원 후보가 최근 급변한 태도를 보이는 걸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 원 후보는 이 대표가 대표에 당선이 되자 내일처럼 기쁘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6월 화기애애했던 두 사람의 모습 보고 오시죠. 살살 운전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대표님과 둘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라 그래서 지금 저 안에 카메라도 간단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대표님 벨트 당연히 매셨을 거고. 저는 직업이 운전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나 그래서 우리 대표님 그 택시 운전했던 이야기 듣고 내가 얼마나 인상적이고 재미있었는지. 저는 또 서울에 정작 전기차 사려고 아이오닉 주문했는데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2달 전 모습인데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 원 후보는 어제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에 대해 밝혔는데요. 원 후보는 그전엔 안 겪어봤으니 몰랐고 이 대표의 젊고 참신함이 우리 당의 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직접 부딪혀 보니까 당대표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있어서 완전히 뒤죽박죽이고 자기 마음대로다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원 후보가 계속해서 이 대표 때리기에 나서자 당내에서는 지지율 정체를 겪는 원 후보가 2차 컷오프 기준인 4위 안에 못 들 거란 위기감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원 후보는 지난주에도 이 대표가 주관하는 봉사활동을 보이콧하자고 윤 후보가 제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연이어 이 대표와 윤 후보 갈등의 중심에 자리하는 게 원 후보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실제로 원 후보 이준석 대리가 효과를 발휘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선 주자 캠프 관계자가 이준석과 윤석열만 보인다고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이준석과 원희룡만 보인다고 한다. 나머지 주자들은 틈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목도를 빼앗긴 부분은 여건상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원 후보와의 진실 공방에는 침묵을 택한 이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 본청 문체위 회의실 앞에서 열린 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반대 당 피켓 시위 현장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하자 강력 투쟁을 선포하고 나선 겁니다. 이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최근에 민심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정말 자신 없을 때는 야당 말을 들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있다는 동지적 관계라는 것을 받아들여야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 더 이상 국민들이 힘들게 하지 않고 다시 한번 국민들의 협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언론 말살, 언론 장악 기도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표가 이른바 이제 진실 공방, 녹취록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왔는데 오늘 저렇게 공개적으로 나서서 피켓 든 모습 저희가 좀 생경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리고 입으로 투쟁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당내에서 너무 이제 대여 투쟁에 안 나선다 뭐 이런 지적을 좀 무식한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8월 달에 이준석 대표가 자기 페이스북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보면 제일 많은 게 윤석열 전 총장 비판이에요. 그 쓴 내용 중에 그걸 또 분석한 유튜버가 하나 있던데 그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경우를 보면 자, 이준석 대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럼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여투쟁의 선봉에 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준석 대표가 그 뭐 피켓 들고 또는 언론중재법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는 게 생경해 보인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네네.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 뭐 비판 뭐 이런 거 앞서서 본래의 야당 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였다면 저는 지금 국민의힘 내의 집안 싸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사태의 본질적인 해결 방법은 이준석 대표가 야당 원내대표로서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 그게 바로 지금 같은 저런 상황,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한테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이제 아까 보도를 했는데 원희룡 후보의 이제 이른바 이준석 때리기 이게 혹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뭐 일부 절반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뭐 원희룡 지사를 언론에서 보기 어려웠거든요. 원희룡 지사가 대선에 출마한지 를 잘 모르고 있는 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이준석, 윤석열 간의 어떤 다툼만 보여지다가 드디어 이제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지사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보면 언론의 주목도를 가졌다는 것은 나름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집안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싸움의 주제가 대표의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소재고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훼손시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향후에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지사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이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결과적으로 이 원희룡 지사가 지금 사의 안에 못 들을 경우에는 컷오프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리고 원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배수해진까지 치면서 제주지사직까지 사퇴했는데 왜 했냐라고 하는 논란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 지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나 참 중요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란이 국민의힘의 수권 능력으로 국민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런 논쟁이 계속되면 국민이 수권 능력을 국민의힘의 수권 능력을 의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처럼 이 대표와 원 후보 간의 진실 공방, 이제는 하태경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설전으로도 번진 상황입니다. 어제 하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녹취록 공개를 촉구한 원 후보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자 원 후보 측이 곧바로 맞대응을 하며 부딪힌 겁니다. 어제 하태경 후보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사적 통화 내용을 그것도 확대 과장해서 공개하고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원희룡 후보가 균형 감각과 이성적 판단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분탕질로 당을 흔들지 말고 즉각 대선 예비후보 사퇴하고 자숙하길 바랍니다. 원희룡 캠프 측은 내로남불이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원 후보 캠프 측이 어제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하면 불가피한 거고 원 후보가 하면 폭로전인가 라면서 이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건 불가피한 거라 했던 입장을 원 후보에게도 일관되게 적용하길 바란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원 후보 캠프 측은 이 대표 녹취록 공개 파문 때는 무반응이었던 하 후보가 이제 와선 사적 통화 공개는 더티 플레이 운운하며 공격하는 건 더 큰 오해만 불러일으킨다면서 예단에 스스로 왜곡된 판단을 내리지 마시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오늘 양측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하태경 후보는요,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통화 녹취록 유출을 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극한적인 용어를 통해서 비판했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택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것은 안 되죠.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 대표가 특정 후보를 편드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더 불을 지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 원희룡 후보 이 자기 이름 좀 알리려고 정권 교체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원 후보가 최근에 보면 저는 늑대야 3번 외친 양치기 소년이라고 보는데 3번 다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거의 허위 수준의 폭로를 했어요. 이러니까 저기 사실 허위 폭로 전문 후보 아니냐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시점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적어도 사과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 후보가 맞받았는데도 하태경 후보는 다시 원 후보를 양치기 소년에까지 비유를 했군요. 네, 맞습니다. 하 후보는 또 이 경선 관리를 좀 더 중립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는 이 원 후보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면서 자신도 쓴소리를 했고 그래서 사실 수습이 거의 다 된 것인데 원 후보가 개인의 정치적 이름을 내기 위해서 당을 힘들게 하고 이 정권 교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 윤석열이라는 갈등의 축에 이제는 이준석 대 원희룡이라는 또 다른 축이 더해지면서 당대표와 대선 주자 간의 릴레이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전초기지라고 주장했던 제1야당 국민의힘이 이처럼 내부적으로 릴레이 혈투를 벌이면서 일각에서는 뭐 대선을 아예 포기한 거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씩 또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얘기를 했죠. 죽기 살기식 진흙탕 싸움이다. 봉숭아 학당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을 비판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젊은 혹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라는 것에 방점을 두는 건 전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고요. 이준석 대표라는 그 개인의 어떤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 다른 여러 사람들을 좀 통합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함, 이런 것들에 있는 것이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뭔가 미숙하다라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된 해석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에 더해 친문 핵심이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녹취 파장이 가관이라면서 대표가 자당 대선 후보와 통화를 녹음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를 공개 유출까지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불법 흥신소 직원이나 할 만한 행동을 공당의 지도자들이 한 것이며 그야말로 막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세대 교체와 새로운 정치의 결과인지 너무 기가 막힌다라고도 썼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는요. 계속되는 대선 경선 관리 불공정 논란에 침묵을 깨고 이준석 대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내밀한 내용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논란이 됐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게 공인으로서의 도리라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당 지도부가 우리 당의 단합과 결속 그리고 경선 과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과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의 유지, 신뢰에 반하는 여러 가지 언행들에 대해서 우리 지도부가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일 테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자기의 유불리를 떠나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반면 홍준표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에 분열은 곧 패망이라면서 모두 힘 모아 나아가야 할 때 선수와 심판이 뒤엉켜 이 통화 내용을 두고 말꼬리 논쟁이나 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유치하게 보인다라고 했고요. 모두 자중하고 공정한 경선에 장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도 속에상에 눈물이 날 지경이라면서 제발 이제는 이성을 찾고 각자 자중하시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우리 당 집안 싸움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라면서 이 자존심과 고집은 대선 승리 후의 주장에도 충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초선 의원들도 뭔가 집단 목소리를 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원희룡 후보 간 릴레이 갈등이 통화 녹음과 폭로전이라는 좀 기이한 방식으로 흐르고 경쟁 주자들도 각각의 목소리를 따로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웅, 조태용, 김형동 등 초선 의원 7명은 성명을 내고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명분 없는 당내 싸움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정권 교체를 설득할 수 있냐는 겁니다. 또 오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도 지금이라도 주도권 싸움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뒤로하고 경선 주도권부터 잡고 오자는 식의 캠프식 당내 정치에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멈추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는 구호는 어디 가고 서로를 향한 내부 총질뿐입니다. 물론 직접 경선에 임하고 있는 각 캠프에서는 지도부의 행보에 아쉬움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합니다. 그러나 경선 관리에 있어서 각 캠프의 아쉬움을 일일이 들어주는 유연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이 중심이 되어 공정한 경선을 반드시 만들어낼 테니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네, 여기에 김재원 최고위원은요. 이준석 대표가 청년 세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소통을 하는 면에서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당 대권 주자와 상당한 분란 또 언쟁을 일으키는 건 과거 대표들과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꼬집으면서 당의 큰 어른을 모셔와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 좀 어른이 있어야 된다, 조정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누구를 지목했는지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당 또는 엄청 훌륭한 좌장의 역할을 도움받아야 되는데 그 좌장이 또 김종인 위원장일 수도 있겠죠. 야심 있는 분이라면은 매달려야 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올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으로? 당으로요? 네. 제 생각엔 나중에 저희 당 후보가 당선되면은 후보 옆자리에 계실 분인데요. 개표 방송에서. 밖에 참 야당 후보로서 제일 선두에 달리는 사람을 당으로 억지로 끄집어 들였으면은 뭐를 해줄 것인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가서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엉뚱한 공박을 받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감정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제1야당의 대표로서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큰 그림이 보이지 않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이 나니까 그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당을 위해서도 안 좋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번 대선을 치렀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최근에 오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당에 어른이 없구나, 조정할 분이 없구나 하는 걸 제가 최근에 최고위에서 너무 많이 느껴서 이게 하여튼 최근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종인 위원장 안 계셔서 대선을 치러서 우리가 이겨야만이 젊은 정당이 되는데 이제는 아예 뭐 어른을 모셔와서 좀 앉혀놓고 호통을 좀 듣더라도 그게 훨씬 낫겠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만큼 우리 당이 좀 지리멸렬하다는 의미겠죠. 좀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에요. 이게 이제 최고위원이면은 사실 말 그대로 그 당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책임 있는 당직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당직자가 당에 어른도 없고 조정할 사람도 없으니까 누구라도 모셔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전 뭐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자,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제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다른 사람들은 사실 비대위원장이면 대표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영이 서는 거죠. 지금은 대표가 이준석 대표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이준석이에요. 근데 누가 대표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최고위원도 저런 무력감을 토로할 정도면 어른 아니라 어른 뭐 몇 명이 있더라도 대표가 말을 안 들면 대표가 이건 내 맘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제동을 걸 방법은 별로 없어요. 최고위원들이 이제 합의를 통하거나 뭐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표가 자각을 하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해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밖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너무 사소한 일에 그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 아마 이준석 대표가 별로 듣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어른이 있어봤자 소용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오늘 이준석 대표가 처음으로 대투쟁에 나섰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2달이 넘었는데 대표가 된 지 어떻게 그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생소하게 보이느냐 하는 것을 본인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자각을 하고 본인의 행동을 바꾸는 것. 저는 그게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근데 역으로 그런 거는 없을까요? 이준석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글쎄요. 지금 뭐 존중한다 그럴까요?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약간 자격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나이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의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면 아까 원희룡 전 지사하고도 뭐 다 호칭도 대표님이고 잘 모시잖아요. 대표로서의 위상을. 근데 문제는 본인이 왜 그렇게 야권의 제1 주자를 비판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저는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설이나 당 내홍과는 거리를 두면서 외연 확장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만 보면 이제 말은 아끼면서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런 모양으로 좀 비치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서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호남구에 나섰는데요. 잠시 보고 오시죠. 오늘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 12주기 추모하는 장소에 와서 그런 세간의 정치 얘기하는 것은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민 통합 정신을 우리가 잘 배워서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잘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과 혁신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는 이런 시점에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후보께서는 경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나온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윤석열 후보가 최근 캠프의 측근 인사들에게 절대로 우리한테서 어떠한 메시지도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입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일부 최고위원 그리고 원희룡 후보 등과 각각 대립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 갈등을 확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이라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입니다. 여기에 어제는 현역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캠프 인선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미 전해드렸듯이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던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이 상임 고문으로 위촉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유 전 구청장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어제 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떠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과거의 민주당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저 같은 사람이 숨쉴 공기가 한 줌도 남아있지 않다. 이런 판단하에 눈물을 머금고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에 제 작은 힘이나 보태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윤석열 후보를 돕기로 했습니다. 흔히 옛날 어른들이 무바람 든 것은 고쳤을 수 없다. 다시 어떻게 해서 먹을 수도 없다 그러는데 무바람 든 거하고 이 정당이 타락한 것은 고쳤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침묵,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실제 지금 현실적으로 침묵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과 이준석 대표의 어떤 녹취 공방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원희룡 지사로 그리고 하태경 의원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논란들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안 좋고 결국에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된다면 이건 또 안 좋은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실리도 많이 취했다고 생각해요.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경선 토론회를 한다고 했지만 그건 무산시켰고 정견 발표로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한 본인의 어떤 쏟아졌던 토론 준비 부족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보다는 어떤 이준석 대표가 자신에게 불공정한 어떤 경선을 잣대로 들이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이미지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실리는 챙겼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가 될 건데 실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는 앞장섰지만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측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이 굉장히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비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간의 저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야권 전체에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홍준표 후보가 예상대로 윤석열 후보를 직접 공격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 어제 윤 후보를 향해서 벼락치기 공부 과외로 대통령이 되겠느냐라고 쏘아붙인 데 이어 오늘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사무만 26년 하신 분이 갑자기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다른 분야는 대통령 직무 중에서 검찰 사무는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는 속성 과외를 해야 될 텐데 글쎄 그 속성 과외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큼 그런 것을 지금 배울 수가 있을지. 토론에서 지지율 떨어질 것 같으면 그 후보는 사퇴하는 게 맞겠죠. 토론에서 지지율 떨어진다고 걱정할 바에는 그럼 나 홀로 대통령 추대해달라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어서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에 휩싸인 맛칼럼니스트죠. 황교익 씨가 연일 본인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비판한 이낙연 후보에 대해 날이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에 집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다른 입장도 올렸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황 씨는 어젯밤 본인 페이스북에 국무총리까지 한 여당 주요 정치인의 대선 캠프에서 일개 시민에게 던진 막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고 그에 맞서서
일개 시민이 국무총리까지 한 여당 주요 정치인에게 한 막말은 큰 문제라고 여야 정치인과 거의 모든 언론이 떠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연달아 글을 올렸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은 시민의 막말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특권층인가라고 물으면서 시민은 정치인의 막말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이후 황 씨는 경기관광공사 채용 과정에 받은 합격 문자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자신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취업하려는 취업 준비생이라고 말하면서 2차까지 합격을 했고 마지막 3차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애써 취직 자리를 확보했는데 이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여러 사람이 나서서 그 취직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느냐라고도 했습니다. 황 씨가 이낙연 후보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논쟁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요. 거기에 황 씨는 곧바로 응수했습니다. 어떤 발언들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황교익 그분의 발언은 금도를 벗어난 과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진 사퇴가 필요하거나 혹시 그런 말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그렇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도 저보고 금도 넘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는데 그거 아니죠. 먼저 자기 당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 먼저 저한테 시민한테 금도 넘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당내 사람한테 먼저 정치인을 불러다 놓고 사과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의 일이죠. 민주당 다른 데서 주자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네, 일단 정세균 후보와 박용진 후보는 이 황 씨의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황 씨가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는데요. 정세균 후보는 페이스북에 황 씨 내정을 하루속히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박용진 후보도 황 씨의 최근 발언과 논란은 이지사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황교익 논란을 결자 해지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이재명 후보니까 이 후보들을 해결하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김종민 의원도 이재명 후보 쪽의 지지자가 아니면 그쪽의 인사 추천을 받은 분이니 이재명 후보 쪽에서 잘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고민정 의원도 이 논란이 과도하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어제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논란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유쾌하지 않은 논쟁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싸움에서 칼을 뺐는데 그냥 넣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칼을 빼는 용기보다 다시 넣는 용기가 더 존경받을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부탁드린다며 대의를 위해 간곡히 청한다. 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고민정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경선 흥행이 걱정이라던 말이 나쁘끄러울 정도로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요즘이라면서 해당 논란을 애둘러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그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캠프의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황 씨의 분노를 이해하지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은 오히려 비판받을 수 있다면서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은 황 씨를 향해 자진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황교익 논란은 어제 이낙연 정치 생명 끊겠다는 발언으로 상황이 저는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경선 전국에 투하를 한 꼴이고요. 사실 국민들은 능력이나 전문성보다는 태도나 자세를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결론적인 말씀은 본인은 억울을 하겠지만은 이 본인과 임명권자를 위해서 용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용단이라고 하면 자진 사퇴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예기치 않은 지금 대형 악재가 터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이재명 지사라고 그러면은 임명철에도 저는 결심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야권에서도 해당 논란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황교익 씨가 이낙연 후보 공격에 선봉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올린 글에서는요, 거칠고 무례하고 품격 없는 황 씨의 독설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그를 키워주는 것이다. 무시가 답이고 무관심이 약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으로선 황교익 씨가
구원투수와 같다고 반색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황교익 씨가 등장했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우리만 욕을 먹고 있을 상황인데 하여튼 참 고마운 분이에요. 이 말썽 많은 분을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그런 과거가 있는 분을 임명을 해서 선거운동에 또 동원하는 거죠. 특히 보니까 엄청 괜찮아요.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더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나운 개를 풀어놓은 거죠. 국민의힘 구원투수 황교익. 지금 아까 구원투수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고마운 분이에요. 안민석 의원이 이재명 캠프의 총괄 특보 단장을 맡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위치에 있다. 저희는 그렇게 추측은 되는데 그런 안 의원이 황교익 씨가 자진 사퇴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은 자진 사퇴하면 좋긴 좋죠. 아, 그런가요? 자진 사퇴하면 좋은데 대통령 할아비가 와도 사퇴 안 한다고 하잖아요. 본인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사퇴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다만 황 씨의 발언이 금도를 넘은 건 맞아요. 이낙연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건 금도를 넘은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캠프 측에서의 어떤 직업 폄하 발언, 마칼럼니스트를 직업을 폄하해서 도쿄 관광공사 사장이나 해라라고 하는 또는 오사카 관광공사에 어울린다라고 하는 일본 어떤 프레임을 거시한다는 건 이건 실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비난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황교익 씨가 자신도 똑같이 연미복을 입은 이낙연 전 총리를 향해서 일본 총리라고 비난을 하잖아요. 본인은 그걸 미러링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기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해서 낙마시키는 것은 맞지만 그냥 마칼럼니스트라는 어떤 직업을 공격한다든가 일본 프레임을 공격하는 거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내정을 철회할 명분이 있느냐. 아니 4년 전에 형수 욕설에 대해서 이해된다는 것을 보은 인사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명분이 있다고 내정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걸 내정 철회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도 곧 있으면 사퇴하라고 바로 또 나올 거거든요. 저는 조금 도를 넘는 황교익 씨가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내정 철회는 청문회 전에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한편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일부 진보 유튜버들과 온라인 매체를 겨냥한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후보 캠프 내부는 최근 이낙연 후보 비방을 주도하는 유튜브 방송 실태라는 제목으로 8쪽 분량의 문건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해당 문건에서는 일부 유튜버들과 온라인 매체가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음해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의 에게는 우호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경기도의 도정 홍보 방송과 연결돼 거액의 출연료를 받거나 광고 수주 등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문건에 언급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서 일체 받은 것이 없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만들던 것과 무엇이 다른지 놀랍고 실망스러워서 믿기지 않는 상황이라 했다고 하는데요. 이낙연 후보 측은 캠프 내부에서 만든 문건이 맞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일상적 업무라고 해명했다고 미디어오늘은 보도했습니다. 저희도 이낙연 캠프 측에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상적인 대응 문건을 만든 건 맞지만 보도에서 너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면서 오늘 중 캠프에서 대응 자료를 낼지 고민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방금 이낙연 캠프 측에서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른바 이제 유튜버 관련 입장문인데요.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자 말씀하신 대로 캠프 내부서 만든 물건이고 일상적 업무였다. 그리고 유튜브 모니터링 담당자가 업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다. 또 캠프 내 업무나 공유 범위를 모두 후보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알 수 없는 경로로 이 문서가 나갔는데 앞으로 재발을 방지를 약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튜버들도 공동으로 목소리를 냈다죠? 그렇습니다. 해당 문건에 언급된 이들 하나같이 불쾌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오늘 민주당 예비후보 이낙연발 블랙리스트에 경악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한 경기도 홍보비 의혹 등에 대해 비판을 쏟아낸 겁니다. 이들은 이낙연 후보 측이 작성한 문서에서 몇몇 유튜버에게 경기도 홍보비 수억 원
사기권이 들어갔다고 주장한다면서 당신이 거명한 매체 대부분은 경기도는 물론 그 어떤 공공기관으로부터 광고를 받은 바 없는 언론이나 유튜버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네, 이들은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촉구했고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낙연 캠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이낙연 캠프 측에서 내놓은 해명 지금 제가 방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문을 아직 보시지는 않으셨겠지만 대충 이제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정말 특정 유튜버들과 매체들이 팟캐스트 등을 활용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낙연 캠프의 공보팀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이만저만한데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건 캠프 내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공보팀이 할 일이라고 보시는 저는 공보팀이 할 일이죠. 네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언론 매체라고 한다면 중립적 위치에서 이 사람도 비판할 수 있고 또 이 사람도 옹호할 수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편파적으로 어느 한쪽만 계속해서 공격한다면 그 배경을 저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공보팀이 할 일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낙연 대표 측에서 문서 관리를 좀 잘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런 거는 일상적인 대응이다. 저는 이재명 캠프도 저런 대응은 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오늘부터 이틀간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을 폐쇄하기로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지지자들 간의 욕설과 고소 고발전이 난무하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건데요. 민주당은 본경선이 시작되면서 갈등을 뛰어넘어 분쟁으로 이어졌다면서 경선이 끝난 후에 후유증 회복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 후보를 근거 없이 모해하는 글들이 자주 올라와 관계자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앞서 단 플랫폼국이 당원들의 자정을 끌어낼 조치들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고 최고위가 게시판 임시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하는 게 꿈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본선 탈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총력은 다하는데 결과는 하늘과 민심이 정하는 것, 할 일은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후보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측은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너무 험한 길에 필요하지 않은 고통을 감수한 게 있다. 뭐하러 저렇게 사나 싶기도 하다라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아들에 대한 얘기도 했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아들이 경기도 산하기관에 입사 시험을 쳤다가 낙방한 뒤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라고 밝히면서 아빠 찬스, 가족 찬스 이런 것은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제가 해줄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또 아들들이 선거전을 도울지에 대한 질문엔 가급적 안 나오게 하려고 한다. 상처나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아들은 아들의 인생을 나는 나의 인생을 살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또 민주당 내부가 이 사안을 두고서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정치개혁과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 논쟁을 제안합니다.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합시다. 생산적 정책 논쟁에 적극 참여합시다. 대통령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5년마다 운전수만 바꾸지 말고 대한민국이란 자동차의 엔진을 바꿔야 합니다. 헌정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회법 개혁을 통해 10년, 30년 후의 미래 준비가 가능한 정치로 가야 합니다. 이런 정치개혁 주제들에 대해 구체적 비전과 정책을 내놓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이게 과연 진보 개혁의 길인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후보별 정책 청문회, 의원 토론, 전문가 토론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논쟁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내 친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며칠 전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공개적인 정책 검증 토론을 제안을 했죠. 특정 후보 진영에 속하지 않는 의원들이 이 후보의 공약에 제동을 걸면서 당내 이재명 견제가 본격화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토론을 제안한 친문 의원들과 이에 찬성한 이낙연 후보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장기적인 연구 과제로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기에는 위험합니다. 이게 과연 진보 개혁의 길인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당연히 토론을 해야죠. 그래요? 네. 우리 복지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해야죠. 후보 진영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이죠. 우원식 의원은요. 기본소득 토론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선관위 주최의 방송 토론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토론을 제안한 의원들에게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토론 시작도 전에 기본소득 제도를 위험한 정책이라고 단정했다. 특정 후보와 연계된 제안이 아니라 더 열린 생각으로 제안해 주셨다면 진정성이 돋보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도 토론 제안에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 기본소득은 민주당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깊이 있고 치열한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세균 후보를 비롯한 다른 주자들도 토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기본소득 토론 제안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사실상 이낙연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가 견해를 밝혔는데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이분들이 대부분이 친문 성향이고 이걸 그러니까 그 명분 삼아서 이낙연 후보 지지로 가기 위한 지금 사전 단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치적 해석하는 시각이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글쎄, 그건 제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정치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하자, 입장을 정리하자. 이재명 캠프 측은 토론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면서도 토론 제안 자체가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을 흔들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캠프 소속 민형배 의원은 자신의 SNS에 토론의 개최를 주장한 당내 인사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토론이 아니라 기본소득 성토 대회를 열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위험하다고 낙인 찍고 토론을 하겠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그냥 특정 후보 캠프에 합류해서 소신껏 그 후보의 당선을 도우시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런 비판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민형배 의원의 태도를 꼬집었는데요. 김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토론이 아니라 기본소득 성토대회를 열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그건 이제 논쟁을 폄하하는 거고, 그러니까 논쟁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거는. 비판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비판에 대해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든지 설득하든지 해야 됩니다. 누군가 비판하는 거를 당연하게 봐야 돼요. 자기 주장이나 자기 캠프의 주장을 누군가가 다 찬성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비판하는 게 정상입니다. 네, 또 김 의원은 기본소득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한 해 60조가 들어가는 만큼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좀 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본소득 토론을 두고서 이게 이재명 흔들기다 아니다 의견이 좀 엇갈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소득 토론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얼마든지 해야 되고 이건 정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 간의 선관위 주최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되고 있는데 별도의 어떤 주체의 어떤 기본소득 토론을 논쟁한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만 별도의 어떤 단체를 형성해서 그걸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력으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실제 가보지 않는 길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훈 인사 논란과 관련해 재난지원금 100% 지급 등 이 경기도발 이슈가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죠. 이를 두고 이재명 후보에게 놀부다, 지사 찬스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이재명 후보가 도내 지지층을 강화하면서 경기도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이 홈타운 전략을 펴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옵니다. 경기도가 이 후보의 정치적 자산이 되면서 경쟁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경기도 분도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경기 북도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분도는 정치인들이 국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정치하는 대표적 케이스라면서 분도론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를 둘러싼 핵심 이슈들이 남은 경선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어느 신문 보도 제목이 그런 거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경기도지사를 했으니까 그런 경기도가 1,3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거의 한 10%포인트가량 높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는 평가가 크게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경기도의 예산으로 본인의 대선 운동에 쓰느냐 안 쓰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그걸 공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또 일견 사실인 듯이 보여요. 뭐 기본소득 홍보하는데 뭐 34억을 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단순히 정치적 자산이라는 중립적 표현보다는 경기도의 도정을 본인의 대선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부분 때문이라도 빨리 지사직을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예산 쓰고 이런 거는 이제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지금까지는 부인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저희가 계속 그렇죠. 그 살펴봐야 할 것 34억 같습니다. 부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